장 간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과 습도가 함께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사이입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유엔이 지구온난화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로 밤잠 설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요. 이제는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지구가 펄펄 끓는 글로벌 보일링, 지구 열대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참 큰일이죠. 이 세계 기상기구는 이달 들어 3주간 온도가 평년보다 1.5도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940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역대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 그렇지만 또 더 두려운 것은 이 상황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 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마지노선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속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보다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주은 캐스터. 네, 7월 말과 8월 초에 휴가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확실히 오늘 고속도로 정체 극심한데요. 오늘 외곽 방향이 오후 2시까지가 많이 불편한 시간대로 보이니까요. 아예 점심 식사를 좀 가까운 곳에서 하고 여유롭게 출발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시원한 바다 찾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동선 강릉 쪽이 57km 구간이나 막힙니다. 경기권에서는 신갈에서 양지, 덕평과 여주 사이 정체가 꾸준하게 긴 편이고 강원권은 원주와 새마을 사이 지나기가 가장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도 59km 구간이나 막힙니다. 그중에서 덕소 선패와 서종 사이가 21km 구간, 그리고 남춘천과 북방 2터널 사이, 동홍천과 서석터널 사이가 각각 1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쪽은 금사터널 입구부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선 부산 쪽은 충청권 정체가 심합니다. 입장 휴게소를 시작으로 남이분기점까지가 한 번에 53km 정도나 막히니까요. 중간 휴게소와 졸음쉼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조주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해드리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예상대로 이동관 특보를 지명했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 특보를 지명했는데요. 지난 5월 30일 윤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한 지 약 2달 만의 지명입니다. 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특보의 지명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비서관과 대통령 언론 특보를 지냈는데요.
이 후보는 지명 직후 정부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예. 또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규제 혁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야당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예, 민주당은 우선 방송 장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또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은폐 의혹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인물 아니냐,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또 해당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숱한 의혹들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을 지내던 시절 비판받았던 언론 장악 논란과 2012년 하나고에 재직하던 아들의 학폭 논란, 그리고 이 후보자 부부의 학교 외압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언급한 그 학폭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예, 2012년 하나고에 재학하던 이 후보자의 아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 학생 2명의 진술서가 3년 뒤인 2015년에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당시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4명이었고 그중 2명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고를 특별 감사한 서울시 교육청은 이 후보자의 아들을 전학 조치만 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교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2016년 무혐의 처리를 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후보자의 아들과 화해했고 과장된 내용이 많다라고 입장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학폭 사건 직후 하나고 재단 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또 이 후보자의 아내가 아들의 전학 조치를 막아달라고 한 요청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청문회를 우선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제기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 심판 결국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네요.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 그리고 사후 재난 대응, 또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나온 헌재의 결정이었는데요. 예. 이 장관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의 지천 일대를 방문해 호우 상황을 점검하면서 곧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두고 여야의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며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대상이라면서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이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었고 국민의힘이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네요. 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와중에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는데요. 윤리위는 홍 시장의 지난 15일 수해 골프뿐만 아니라 직후에 골프가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메시지가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와 경위 그리고 사정을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 규정과 윤리 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예. 정치권에서는 정직 10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상당히 수위가 높은 징계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당장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과 그리고 총선 전에 있을 공천 과정에서도 홍준표 시장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도 제한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죠. 홍 시장은 윤리 징계 직후에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 윤리특위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고요. 예, 지난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그리고 변동 내역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홍걸, 김상희,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이종성 의원 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신고일 기준 약 8억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2022년 국회의원 당선 후 3년 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약 1억 5천만 원에서 5배 넘게 늘어난 액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김 의원 다음으로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7,3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약 292만 원어치 그리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약 110만 원어치를 보유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기간 약 3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면서 400회 이상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신고일 기준으로 모든 가상자산을 처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본격적인 징계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지리 전문을 했다. 이걸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가 관저 후보지 중 하나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 교수가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한홍 의원 그리고 부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다녀간 것입니다. 민주당은 백 교수가 관저 이전 과정에 자문한 것을 두고 중대한 국정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내가 하면 전통 지리학이고 남이 하면 무속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 아내가 재판 그 법정에서 변호인 해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죠.
예,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부인인 A씨가 재판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집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변호인 해임은 저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번복했는데요. 예. 그러자 아내인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이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회유된 남편은 정신 차려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의혹 중 일부 내용을 인정하고 아내가 이를 반박하는 공방이 법정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주철현, 김승원, 민영배 의원 등 4명은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이 기소권을 무기로 이 전 부지사에게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 이걸 두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정부는 재추진하겠다면서 지금 맞서고 있죠? 예.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경기 양평군을 찾아 정치적 오물을 치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지만 오물을 해결하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 장관이 양평군을 방문한 날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 교통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말 떳떳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기를 바란다. 원 장관은 백지화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중앙일보의 이창훈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시 27분 향해 갑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서 주말 날씨 현재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잔뜩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당분간 기온이 유지될 텐데요. 열대야와 폭염이 밤낮으로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 30도에서 37도 분포입니다. 청주가 37도, 대전 36, 대구 35, 세종, 광주도 대구와 같은 기온 35도, 부산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제주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또 밤새 열대야가 곳곳에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에도 비슷하겠습니다. 어제 강릉이 37.3도로 올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지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사흘 정도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좁은 지역으로 강하게 자주 지나겠고요. 오늘과 내일 내리는 소나기 양 각각 5에서 40mm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오존 농도 오후에 전국 대부분 나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울산이 오후에 일시 나쁨 상태에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여름휴가 차량들로 고속도로 정체가 아주 극심하겠습니다. 휴가지 방향으로는 이미 아침부터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정체가 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충청권에서 차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입장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는 53km 구간 밀리고요. 다시 대전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도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소 3패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북방 2터널까지 각각 긴 구간 밀리고요. 다시 동천에서 서석터널까지는 22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일대 밀리고요. 경기 광주 휴게소부터 대신터널까지는 19km 구간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금사터널 입구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금 정치권은 여야 모두 계속되는 악재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무당층,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퍼센트가 30% 넘게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야의 젊은 정치인 각각 연결해서 이 각 당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대통령의 지지도 또 집권 여당의 지지도 지금 좀 기대에 못 미치죠? 그죠?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 비해서 이제 국정 지지율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해야 될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터진 국민의힘 쪽의 악재라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인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된 후에 나눠서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후보 시절에는 장모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물론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모와 사위 관계면 사위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모가 구속되었고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친인척이 구속되었고 그리고 후보 시절 하신 말씀도 또 대통령께서 있으셨고 그렇다면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지금 벌써 법정 구속된 지 오래 지났습니다만 그냥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는 식의 반응밖에 안 보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방법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판결 때나 조금 전에 그 이상민 장관의 헌재 판결 이후에는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장모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기를 놓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많은 분들께 유세를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통령께서 정치에 그렇게 초보시잖아요. 많은 기간에 공직 생활 하셨다가 이제 대통령직에 오신 분이니까 잘 못하실 분도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평가받겠다. 저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좀 늦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고 국민들께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비서진이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 보좌진의 그런 공식적인 브리핑 자체가 대통령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실이든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든 저는 어쨌든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가족의 문제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최선 아닌가요, 사실? 그런 방향이 더 좋을 수 있겠죠.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 표명하는 것도 좋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전 대통령실에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할까요?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 정치다 보니까 여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민과 대통령실 사이에 괴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으려고 권력에 이렇게 좀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저는 좋은 모습을 국민들께 못 보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과 국민 간의
어떤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좀 젊은 정치인들의 이런 뭔가 좀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는 목소리,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 헌법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왕정이나 봉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왕권을 보호하고 이런 건 봉건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면 국민을 바라봐야 하고 국민의 권력을 저희가 대신 이양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지점을 좀 명심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좀 기성 정치인분들께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이제 뭐 대통령 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 마땅히 임명되어야 할 특별감찰관도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민정수석실도 해체해가지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대통령 친인척 담당 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직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 내지는 대통령 친인척 담당 비서관실의 신설,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요? 예, 저도 언론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기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생각해 볼 것이, 지금의 처가발 리스크는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고, 예, 저도 그건 인정했죠. 예. 예상했던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역대 대부분의 정권들이 집권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친인척들의 권력형 비리가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예. 하기 위해서라도 예. 정권을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생각대로는 안 움직이네요, 근데. 참. 그리고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양평고속도로 그냥 이번 임기 내에는 절대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다시 무슨 정치권의 오물을 치우면은 재추진한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이라고 하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호위무사라기보다는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장관에 대한 평가가 당심과 민심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심은 아무래도 정권을 보호하고 뭔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차단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예. 민심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또 앞으로 더 큰 꿈을 꾸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장관께서 좀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자칫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지층의 어떤 응원을 받다 보니까 약간 지지층의 그런 메시지에 경도되신 것 아닌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예. 좀 우리가 이번 건은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는 야당이 뭐 의혹 제기하는 것도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죠. 이번 예. 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야당도 고쳐야 될 것은 너무 답정너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치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벌써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듯이 가정하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방어하는 태도로 좀 하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감정이 과열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럴 때일수록 여야가 좀 감정을 내려놓고 모두가 이제 국민적 의혹을 푸는데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희룡 장관이 시야를 넓게 당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백지화라든지 예.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정권에서 했네, 문재인 정권에서 했네, 이렇게 여야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국토부는 왜 예탄이 대안 노선을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계속 사실대로 근거해서 보고하고 말씀드리면 전 해결될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정도면 지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국정조사 꼭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국정조사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건은 아무래도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밝힐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요. 조금 있으면 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 전 자칫 이 문제가 국정조사로 가는 것은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오남용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야당의 의혹이 제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토부 현안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토부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오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국무위원분들이 좀 국회의원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은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좀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좀 뭐랄까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과도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좀 더 바른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야당을 좀 무시한 듯한 또 아주 발끈해서 반발하는 또 대명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뭐 전 정권의 정치인 출신의 국무위원분들이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그래 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상권 분립이 좀 깨져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행정부의 나라가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국무위원분들은 늘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을 좀 명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좀 행정부의 예.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분들한테 설명하고 좀 저자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성실하게 좀 답변할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무위원들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심이나 또 지지층이 아니라 민심을 따라서 이래야 총선에서 이긴다 그런 주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예. 뭐 여든 야든 평가를 받을 거니까요. 저희가 좀 더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예.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대로 안 하면은 총선에서 지겠네요.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해 아이고. 주실 텐데 만약에 정말 저희가 이번 총선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당 지도부도 다 깨닫고 있을 거고요. 총선에서 지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민심의 무서움을 좀 여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가 있을지 참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상황 살펴봅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만 이 코인 가상화폐 엄청난 횟수의 상임위원회 회기 도중에 거래 의혹 등등. 민주당 요새 아주 힘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의 지금 도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국회 윤리 쪽에 윤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은 제명해달라고 공고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코인 거래와 본인의 어떤 공직으로서의 지위가 연결되었는가 이런 이해 충돌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에게 저희가 세비를 지급하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집중해달라는 요구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 이것을 두 개를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충돌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밝혀지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최소한 어떤 바랬던 성실 의무가 위반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그냥 온정주의적으로 덮을 것인가 아닌가의 기로에 민주당이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루게 되면 자문위에서 다뤘던 정보들이 아마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봐주기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윤리위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해도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5분의 3 이상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거는 당론으로 좀 제명하자라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일단은 뭐 정보가 전달돼봐야 더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아니 근데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 이미 확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김남국 의원에게 있었음에도 김남국 의원은 지금 자문위에도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본다면 저는 제명 조치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거래한 거를 무슨 해명을 합니까? 해명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그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 회의 관련한 보고를 받았던 상임위도 있었고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코인 거래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민주당도 사실은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 아주 노력해온 의원 아니냐라고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예. 사실 반대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아주 중요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코인 거래를 되게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비판을 할 것인가? 그렇죠.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예. 저는 지금 자문위의 결정이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지금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우선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도 민주당 의견은 이건 검찰에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고요. 예. 성남길 전 대표께서도 계속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그거고 예. 사실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진상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근데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몇몇 이제 정치인들이 당 자체로 진상조사를 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게 관철이 안 됐다가 예. 이번에 혁신위가 꾸려진 다음에도 혁신위에서 거의 첫 일성으로 말한 게 이제 돈봉투 사건 관련한 진상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건 민주당의 과거를 잘 드러내고 확인해서 반성하려고는 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자체로 하고 있어 보이진 않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했고 여기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 정당한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정당함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다. 아니면 조금 저기까지다. 이렇게 논의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실제로 민주당 의원에게 영장 청구가 왔을 때 그때 민주당의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당장 어디까지가 정당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장 청구가 되었을 때 저희가 어쨌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밝힌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동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의원총회 결의할 때 정당한이라는 표현 자체를 빼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너무 그 상식적이지 않은 영장 청구가 왔을 때는 또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영장 청구가 오면 네. 법원에 가서 당연히 기각될 거 아닙니까? 그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만약에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을 때는 국회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논의가 되게 필요한 논의겠죠. 근데 지금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이라는 부분을 빼고 발표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이러면서 다시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어떻게 예견하세요? 지금 제가 전에 듣기로도 8월 초, 8월 중순쯤에 영장 청구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아마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서 그 구속적 부심을 받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조금 변화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장을 받고 법원에 의해 심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화영 지사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또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죠. 과정이 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를 일이죠. 검찰이 어디까지 뭘 증거를 갖다 대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재판 현재도 막 받고 있고 걸려 있는 그 재판 건수도 2건, 3건을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같은 질문에는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민들께 부족한 지점도 있었고, 정권교체 이후에 1년 동안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걸치면 모든 이야기가 다 글로 빨려 들어가서 제대로 된 쇄신 논의를 저는 못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 거치에 대한 논의를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너무 과잉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은 이제 야당으로서 정말 민생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 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낙관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신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이 더 잘 다뤄왔다고 여겨지는 영역, 불평등을 해결하는 영역, 이런 것에서 민주당이 더 자신들의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도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대로 가면 우리 당 집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는 젊은 목소리들이 있네요. 참 이런 목소리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권진원이 부르는 하숙생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